예, 대체 불가능 토큰 NFT 법적 쟁점과 해소 대안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2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변호사님, 네. 아까 우리 잠깐 짚고 넘어갔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NFT 거래를 할 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꼭 이것만은 유의하자. 좀 짚어주시죠. 네. 이 NFT 발행이랑 유통이 워낙 또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다 망라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가장 일반적으로 발행이 되고 있는 저작물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림을 NFT로 만들었을 경우를 상정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매도인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품을 창작한 저작자이거나 또는 이런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서 양도받은 사람이 해당 작품을 NFT로 발행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작자권 이용 허락을 받아서 NFT를 발행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보유한 NFT를 다른 사람한테 매도하는 경우, 즉 재판매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각각 유형별로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영상을 잠깐 같이 보고 네. 가시죠. 예.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그 저작자이거나 또는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사람이 NFT를 발행해서 판매하는 경우라면은, 우선은 그 NFT 원본 저작물을 양도받거나 또는 본인이 창작했기 때문에 그 권리관계를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는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저작물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저작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동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그 음악을 작곡하거나 작사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음악을 가창한 가수가 있을 테고, 또 연주한 세션이 있을 텐니다.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저작권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뿐만이 아니라 저작 인접권자의 동의도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되고요. 그런 전제 하에서 이런 발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작재산권 이용 허락을 받아서 NFT를 발행해서 판매하는 경우라면은 NFT가 이미 발행돼 있는지 이런 부분 당연히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 저작물의 이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복제권만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운로드와 같은 그런 전송권도 포함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 판매 조건은 또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요. 또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게 기본적으로는 그 저작권의 본질적인 동일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 즉 이제 원저작물을 변형하는 경우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이것은 뭐 발행자, 매도인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조심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청자들 대부분이 투자자, 매수인이잖아요. 네. 매수인이 꼭 짚고 넘어갈 부분만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뭐 대부분의 매수자분들이 뭐 1대1로 거래를 하기보다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NFT를 구매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켓플레이스의 이용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네요. 네. 그리고 그 각각 개별적인 그 NFT의 이용 조건이 다를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판매자가 설정한 범위가 어디인지, 또 이거를 보유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이 들어가 있는 NFT를 보유한다고 해서 이걸 갖고 전시를 할 수 있는지, 또는 뭐 상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약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 조건들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이 본인이 보유한 NFT를 다른 사람한테 재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두어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NFT 마켓플레이스가 대부분 외국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거기는 모든 자료가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설령 그게 한국어로 이제 컴퓨터로 번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예민한 부분은 번역이 안 되잖아요. 법률 용어들도 많다 보니까 오해할 소지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참 이 초국경성인 경우에 매수자들이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마켓플레이스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관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를 했어. 당신들이 그걸 검토하지 못했다 하면 이 초국경성이 갖고 있는 어려적 문제가 상당히 투자에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네, 예. 백경태 변호사님, 예. NFT 거래를 할 때 매매계약 꼭 포함시킬 내용, 특히 매수자 입장에서 무엇을 확인을 해야 됩니까? 그래 조금이라도 이게 그 투자를 손실을 안 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걸 좀 짚어주시죠. 앞서 말씀 나누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이제 NFT 거래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뭐 영어를 사용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NFT를 판매하는 이제 창작자가 혹은 사업자분들은 NFT를 판매를 하면서 이제 거래 조건을 이제 명시를 해두곤 하는데 이제 그쪽에 기입을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방금 김진욱 변호사님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작권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발행을 하고 판매를 하는 곳이 저작권을 뭐 가지고 있는 곳이 맞는지, 그러니까 저작자인지 저작권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투자자가 거기까지 추적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뭐 그래서 네. 일단은 특히 그것도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추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저희로서 구매자로서는 최선을 방법을 통해서 뭐 검색을 해보거나 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마켓플레이스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뭐 안전장치, 즉 검증을 거친 제품들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그것만 가지고는 다 안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판매자들은 자신이 정당한 권리가 있음, 즉 NFT를 제작을 하고 판매하고 유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는 문구들을 마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문구들은 이제 어떤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자기의 어떤 책임 범위를 기입을 하고 있다 보니 가급적 그런 자신의 보증, 즉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문구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유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부분의 그 NFT들 중에서는 이제 미술품과 관련된 것이 많고 상당히 그 위작 판단이 맞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은 말씀 주신 것처럼 위작 이슈도 있고 원작이 과연 존재하는지 네. 그러면 NFT를 제가 구매를 했을 때 그 원작에 대해서도 어떠한 권리를 취득을 할 수 있는지 혹은 그거랑 무관하게 나는 정말 그 디지털 형태의 NFT만 보유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NFT인 경우도 유럽연합의 암호자산법과 같이 상세한 규정을 담은 법제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법제화에 의해서 발행자나 거래소, 마켓플레이스가 조건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에 보면 유틸리티 토큰 발행자인 경우 백서의 내용을 보증한다, 책임진다. 그리고 그 이러저런 이유를 닫았다고 해서 민사에 면책이 되지 않는다 그런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관계 당국이나 국제 기구에서는 하루빨리 NFT 관련한 법령을 제정을 해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백경태 변호사님. 이게 매매는 자동적으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세금이 따르잖아요. 그럼 이제 세금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없을까요? 뭐 저희가 여기서 절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수 아니 있겠습니다만 절세는 그 불법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만 법적인 범위 네. 내에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NFT를 이제 규율하는 법이 없는 만큼 세법 이제 과세 당국에서도 NFT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역시 이제 아직은 명확한 입장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NFT도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NFT 가운데 실물과 연계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특성상 특근법의 규정에 맞추어 보건대 아까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의 권고안처럼 네. 예.
그거에 따라서 가상자산으로 포섭이 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또는 뭐 기타 소득세 등으로 이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증여세나 이것도 다 해당되는 거죠. 그쵸. 제가 이제 양도를 하게 되면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발생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내가 취득을 하게 될 결국은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유상, 즉 어떤 내가 대가를 지급을 하고 취득을 하실 NFT이기 때문에 그 유형이나 성질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살피건대 이것이 과세 대상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그때는 이제 미신고를 하셨다가 어떤 과세 당국에 이제 가산세를 그렇죠. 부과를 당하시기보다는 불성실 신고 해당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산세를 어떻게 보면 맞으시기보다는 이제 먼저 신고를 하시고 뒤이어서 얼마든지 경정 청구를 통해서도 그거를 되돌리거나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아마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이어서 그 계속해서 백경태 변호사님, NFT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 권고안에 의하면은 일정한 부분은 가상자산의 성격이 있다. 또 일정한 부분은 또 자본시장법, 외국의 증권법에 의한 증권형 NFT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NFT 중에서 증권형의 성질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가상자산, 암호화폐 중 증권성이 이제 부여가 되는 것들을 요새는 증권형 토큰, 뭐 증권형 그렇죠. 자산, 네. 그래서 ST라고 이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증권성이 있는 토큰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NFT 가운데 FATF의 가이드라인 혹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을 비롯하여 외국에 각자 마련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보건대 어떤 증권성이 발현이 될 수 있는 NFT는 아무래도 이제 증권형 토큰으로 포섭이 되어서 자본시장법 혹은 특검법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물론 기본적으로 NFT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예술적인 수집을 위해서나 아니면은 어떤 디지털 콘텐츠를 향유하기 위해서 발행과 수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NFT 가운데 여러 개를 발행을 하여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판매 수익을 나눌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수량으로 제작이 되어 말 그대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아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체가 가능한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보면 NFT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겠지만 그 성질이 기본적인 암호화폐, 일반적인 뭐 우리가 말하는 토큰, 가상자산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든지 어떤 증권에 따른 증권성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자본시장법에 보면 발행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자본시장법의 그 투자의약증권이라든지 관련 증권의 성격에 해당되면 자본시장법에는 증권으로 분류를 한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백 변호사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어서 아까 그 백경태 변호사님 이어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작년도 4월 달에 금융위원회가 그 조각투자 그 가이드라인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NFT 하면 또 조각투자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조각투자와 NFT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먼저 조각 투자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조각 투자는 뭐 부동산이나 미술품처럼 한 명이 그 전체를 구매를 해서 소유하기 어려운 것들을 다수의 구매자들이 일부분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제 자산을 확보하는 것을 이제 조각 투자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회장님 말씀처럼 작년 4월경 조각 투자 등 신종 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특히 NFT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정적으로 제작이 된 미술품, 심지어는 공산품에 이르기까지도 그래서 NFT로 발행을 하여 조각 투자를 유도하는 많은 사업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로서는 이렇게 NFT를 단순히 한 개, 두 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조각 투자의 대상으로 발행을 한다면 아무래도 그 가이드라인에 부합할 수 있게끔 이른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어떤 규제의 완화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구매자들 역시도 이렇게 샌드박스를 통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1차적으로 자신들의 사업이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원 당국의 검토를 한번 마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를 가지고 이 사업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조각 투자 NFT 상당한 관련이 많기 때문에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어서 김진욱 변호사님. 지금까지 앞에서는 보면 국제기구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 아직까지 NFT에 대해서 그 관련한 정의를 아니면 관련 법이 없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양한 그 국제적인 흐름을 보면 NFT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국제기구나 아니면 외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전망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그 이유 자체가 NFT로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이 무궁무진합니다. 범위가 저희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다루어 본 것들도 미술품도 있고, 그다음 게임 아이템도 있을 테고, 연예인 사진도 있고요. 또 스포츠 선수 사진도 있고, 리조트 이용권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네. 워낙 많은 다양한 대상을 NFT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규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명해야 될 부분들이 NFT를 민법상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 그다음에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느냐. 물론 그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급 결제에 쓰이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고, 그 반대 해석상으로는 수집형 NFT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견해도 나오지만 아직 정립된 견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거 외에도 금융위원회에서 그 STO 가이드라인도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그 NFT의 경우에도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증권성 여부가 여전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법적 성질은 결국은 추후 입법을 통해서 NFT를 유형화해서 그래서 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혹시 그 과정에서 외국의 아니 그 국제기구에서 논의하는 게 아직 없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안을 수용해서 특검법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초국경성을 감안을 해서 이 NFT에 대해서 국제기구가 논의하는 동향이 없는가 하는 거죠. NFT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국제기구 자체가 아직 설립된 적이 없고, 그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아직 정립된 건 없습니다. 네. 네. 어쨌든 하지만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제도권에 들어와서 이게 그 국가가 일정한 부분 개입을 해야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아까 러그풀이라고 그랬죠. 네네. 이런 그 당국의 개입을 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를 모아놓고는 양탄자를 뺏어버리니까 그대로 곤두박질 내 돈이 몽창 사라지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국가가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경태 변호사님. 어느덧 정리를 할 시간들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백경태 변호사님이 그 NFT 관련해서 우리 김준욱 변호사님 책도 공동 저서를 했고, 현재 또 이 법적인 일을 많이 자문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서 느꼈던 정보를 바탕으로 생생하게 하나 둘 셋 이것만큼은 꼭 내가 오늘 투자자들에게 팁을 드리고 싶다.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NFT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국가 간 초국경성을 뛰어넘을 정도의 규제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결국은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NFT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 전체적으로도 통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과연 이 비용을 들여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NFT가 과연 정말 진실된 것인지, 즉 이것을 나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권리를 정말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검토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취득을 하였을 때, 즉 NFT를 확보를 하였을 때 이걸 어디 범위까지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시청자 있습니다. 당부상.
그래서 투자자. 이를 위해서는 결국 단순히 마켓플레이스가 신뢰도를 갖춰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소비자분들께서도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NFT 어떤 거래 조건, 즉 매매 계약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지만 내가 일단 피해를 받아서 어떤 수사 당국의 도움을 요청할지라도 내가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그거를 선행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엄청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오늘 이러한 방송과 같이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예. 좀 최대한 많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으로 김지룩 변호사님, 아까 우리 그 백경대 변호사님은 투자하는 분이, 매수하는 분이 사전 공부를 엄청 해라 했는데 그거 말고 좀 귀가 솔깃하게 투자자들이 꼭 알리고 싶은 한마디 팁이 뭐 없을까요? 우선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 제도의 부재 그리고 그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자들 보호가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NFT에 관해서 저작권위원회라든지 여러 국가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유의할 점들을 내고 있습니다. 네. 예, 결과적으로는 대체 불가능 토큰 NFT 법적 쟁점과 해소 대안을 짚어봤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NFT에 대한 개념까지도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늘도 뚜렷한 결론을 못 드렸습니다. 결론은 NFT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상당한 학습을 통해서 판단하고 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당국에서는 하루속히 그 국제기구와 연계를 해서 NFT 법제화에 착수를 해서 투자자들이 안심하게 투자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NFT의 다양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예, 대체 불가능 토큰 NFT 법적 쟁점과 해소 대안 무엇인지 지금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